10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것들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가난했던 골목이 고층 빌딩으로 변했으며 한때 진리처럼 여겨졌던 믿음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습관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어머니에게서였습니까? 텔레비전에서였습니까? 아니면 어느 건강 프로그램의 의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나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2잔의 물을 비우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는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움이 갑자기 몰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내 몸에도 옳은 것인가? 여러분, 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시는 방식이고 문제는 내 몸의 상태이며 문제는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늙은 몸을 다루는 그 오래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조용히 변합니다. 30대의 신장과 70대의 신장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속도로 일합니다. 젊은 신장은 갑자기 들어오는 많은 양의 수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다리처럼 보기에는 멀쩡해도 갑작스러운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리 위로 너무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으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95%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5가지 물 습관. 이 습관들은 여러분을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수년에 걸쳐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후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두려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과연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78세의 내과 의사였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금연과 금주를 수십 년째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처럼 살면 100살까지 사시겠다고.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그는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몰려왔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 2잔을 연달아 빠르게 마신 것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그 습관이 그날따라 그의 몸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습관 앞에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적용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이고 속도가 아니라 몸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은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신장은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신장은 그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약간의 어지럼증, 가벼운 메스꺼움, 머리가 멍한 느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이고 심한 경우에는 낙상으로 이어져 노년의 삶을 크게 위협합니다. 나는 30대에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힘이 나고 많이 자야 피로가 풀리고 물도 많이 마실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논리입니다. 젊은 몸은 과잉을 처리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내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든 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조심스러운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되 한꺼번에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작은 잔으로 천천히 2-3번에 나누어 마시십시오. 첫 모금을 마신 후 잠시 앉아서 몸이 받아들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물을 마시는 일조차 서두르는 시대에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패가 됩니다. 빠르게 마시는 물 한 잔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 것, 그리고 몸이 달라졌는데도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보다 습관을 더 믿어왔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찬물 한 모금을 조금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것이 신장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인사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규칙을 사랑했습니다. 규칙은 안전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규칙이 대신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쟁 후 혼란스러운 시절에 규칙은 나에게 일종의 둠이었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2잔, 식사 전에 1잔. 나는 이 규칙을 수십 년 동안 지켰습니다.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면서
왜 내 몸에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것이 옳다고 들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어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규칙은 평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 8잔 혹은 2리터라는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권장량입니다. 활동량이 있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며 심장이 튼튼한 사람을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어르신,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부전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마치 노인에게 청년의 속도로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몸은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갈증도 없는데 아침엔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억지로 물을 들이키면 몸속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수분 과부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이 약간 가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심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무겁구나. 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의 물을 매일 아침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르침이 아닌 반성으로 말합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내 몸의 소리보다 외부의 기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으니까, 책에 쓰여 있으니까,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건강 지침서는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갈증이 없다면 억지로 마시지 마십시오. 물론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갈증이 없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5번째 습관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갈증도 없고 몸도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오직 규칙 때문에 오직 숫자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물을 마시는 그 습관입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의 대화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일반적인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 고유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적은 무지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낡은 확신입니다. 한때는 옳았지만 지금의 내 몸에는 맞지 않는, 그러나 너무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 그 오래된 믿음.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 질문이 수십 년 된 규칙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훨씬 더 잘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리고 오랜 친구들의 임종 자리에서도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습관들이 조용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습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과도하게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혹은 자는 동안 탈수가 될까봐 걱정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밤 동안 누운 자세에서 신장은 낮보다 더 천천히 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조직 사이사이에 물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발목이 무거운 느낌, 이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요입니다. 밤중에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간요는 수면을 조각냅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낮 동안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는 사고는 노년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고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친구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최소한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수면은 노년의 가장 중요한 치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물 한 잔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제 네 번째 습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단 음료로 수분을 채우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은 이미 많은 분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탄산음료는 물보다 맛있고 단 음료는 기분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이 음료들이 수분을 보충해준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오히려 몸 밖으로 수분이 더 빠져나갑니다. 마셨는데 오히려 탈수가 되는 것입니다. 탄산음료와 단음료는 여기에 더해 높은 당분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여과기관입니다. 혈액 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인데 당분과 인공 첨가물이 가득한 음료가 매일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계가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그것은 삶의 작은 기쁨입니다. 나 역시 그 기쁨을 압니다. 다만 그것이 수분 보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커피로, 물은 물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따로 챙겨 마시는 습관, 그것이 신장을 아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채우는 것이
커피여야 할까요? 탄산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맑고 조용한 물이어야 할까요? 105년을 살아온 내 대답은 분명합니다. 몸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것들입니다. 밤에는 줄이십시오. 낮에는 채우십시오. 그리고 음료가 아닌 물로 채우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의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적게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도 없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수년 동안 이 함정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인간의 몸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수분이 필요하면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갈증 신호 체계 자체가 무뎌집니다. 시상하부의 갈증 수용체가 노화와 함께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데 뇌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듯 갈증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은 서서히 만성 탈수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만성 탈수는 그러나 깊게 신장을 파괴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미네랄이 농축되어 결정을 만들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노년에 한 번 경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더 나아가 진한 소변이 방광과 요도에 오래 머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요로 감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불편한 정도이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에는 요로 감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서히 가장 돌이키기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만성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신장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포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잃어가면 어느 날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잘못은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해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90세가 넘었을 때부터 소변색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발견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건강 지표입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소변색이 진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용적인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증에 의존하지 말고 시간에 의존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전 중간에 점심 식사와 함께, 오후 중간에 저녁 식사와 함께 이렇게 하루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작은 잔으로 조금씩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계를 보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뎌진 신호 체계를 내가 직접 보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작은 물컵을 놓아둡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그 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게 나는 아직 너를 돌보고 있다고 말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너무 많아도 위험하고 너무 적어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넓지 않지만 찾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색을 확인하고 시간을 정해 조금씩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105년을 살아온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몸의 언어를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배우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적당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적당히는 게으름처럼 들렸습니다. 적당히는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는 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도, 공부도, 건강관리도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그것이 옳은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고 나서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결코 극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봄은 여름이 되려 하지 않고 강은 바다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량만큼 존재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인간의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몸을 해칩니다. 딱 알맞은 것, 그것이 자연의 언어이고 오래 사는 몸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빈속에 물을 급하게 들이켜는 것, 갈증도 없는데 규칙 때문에 억지로 마시는 것, 자기 전 과도하게 수분을 채우는 것, 물 대신 커피와 단 음료로 하루를 버티는 것, 그리고 갈증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단입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너무 급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자는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 이 말을 배웠을 때 그것이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나는 압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몸의 언어입니다. 신장이 가장 잘 일하는 환경은 극단적인 자극이 없는 환경입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신장은 가장 오래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히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요? 나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의 수분 섭취를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르게 분산하십시오. 둘째, 내 몸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소변색, 몸의 무게감, 발목의 부기, 이 3가지는 수분 균형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들입니다. 셋째,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하루 적정 수 분량을 상의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건강에 관한 한 일반적인 기준은 참고일 뿐이고 나만의 기준은 의사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창가에 앉아 작은 물컵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컵을 조금씩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 동안 배운 몸과의 대화 방식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다만 꾸준히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은 언제나 극단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먹어라. 더 열심히 운동해라. 더 강해져라.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한 불꽃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빨리 꺼집니다. 낮고 고른 불꽃이 가장 오래 빛을 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그 낮고 고른 불꽃처럼 오래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적당히는 포기가 아닙니다. 적당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깊어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물 이상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하며 지나쳐 왔는지를, 그것이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으며 젊음을 잃었고 한때 당연했던 건강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몸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슬픔으로 무너질 것 같던 순간에도 이 몸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데 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몸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이 아플 때만 몸을 생각했고, 몸이 멀쩡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고, 몸이 원하는 것 대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친구를 홀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뛰었고, 신장은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음료들을 밤새 걸러냈으며, 폐는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쉬지 않고 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감사를 바라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빈속에 급하게 마시지 말 것, 규칙이 아닌 몸의 소리를 들을 것, 밤에는 줄이고 낮에 고르게 마실 것, 음료가 아닌 물로 채울 것, 그리고 갈증이 없어도 잊지 말고 조금씩 마실 것. 이 5가지는 신장을 지키는 습관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잠깐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마셨는지, 너무 적게 마셨는지, 아니면 커피로만 하루를 버텼는지, 그 짧은 반성이 내일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에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과 전혀 다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 따뜻한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실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이 몸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래 살수록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조용히 잘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껴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물 한 잔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마셔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게, 그리고 105년을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작고 가장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성실한 하루하루의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05살입니다. 제 주변에는 의사도 있었고 약사도 있었고 평생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만지던 손,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던 등, 햇볕 아래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켜주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다고, 몸이 약해지면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물론 의학은 소중합니다. 저도 살면서 병원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90살이 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쓰러지는 사람의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텃밭은 그 이유를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노인이
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그 이유를 105년의 삶 속에서 건져 올린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이해한 것들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노년을 걱정하는 자녀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건강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살이 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며 헬스장 등록을 권했습니다. 러닝머신도 사주고 아침마다 걸으라고 신신당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한 달도 안 되어 그 모든 것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움직임은 인간을 지치게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걷는 것,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는지도 모르면서 운동하는 것, 그것은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박 선생이 이듬해 봄에 작은 텃밭을 하나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생,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텃밭에 가면 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물을 줘야 하고 내일은 잡초를 뽑아야 하고 모레는 수확을 해야 합니다. 몸이 절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텃밭 일은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팔을 뻗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든 동작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횟수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지루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식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작은 책임감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애정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햇볕입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햇볕을 듭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타민 D는 햇볕으로 만들어집니다. 뼈를 지키고 면역을 다스리고 우울감을 걷어내는데 햇볕만 한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처방전으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텃밭은 매일 아침 무료로 줍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완벽한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한 이유를 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목적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몸을 쓰는 것, 그것이 어떤 헬스장보다 어떤 보약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몸을 살립니다. 텃밭은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50대였을 때 저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교수님,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그때 책에서 배운 말들로 대답했습니다. 사랑, 진리, 의미, 그럴듯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05살이 된 지금
저는 그 질문에 훨씬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삽니다. 그것뿐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몸은 멀쩡한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은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괴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력감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존재의 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최 여사라는 분인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던 75세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고 연락은 명절에나 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외출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집 앞 작은 공터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는지 확인하러, 새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살피러 그 작은 식물들이 그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텃밭은 나를 기다리는 생명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존재. 그 작은 생명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유는 처방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텃밭은 그것을 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당신이 와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일 때 살아납니다.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추 한 포기에게 필요한 존재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준비하거나 일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고통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제가 흙의 힘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90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걷다가 어느 집 앞 텃밭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흙을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감촉이 손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거칠고도 부드러운 그 흙의 감촉.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 균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오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의 상당수가 바로 이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흙은 그것을 약 없이, 부작용 없이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해냅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래던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흙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능력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나이로, 건강 상태로, 자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로 평가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교당하고 어디를 가도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마음이 닳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텃밭에 가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땅은 당신이 몇 살인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면 그냥 자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공정함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한 식물은 인간과 같은 리듬으로 삽니다. 봄에 태어나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지고 겨울에 쉽니다. 그 리듬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나의 노년이 쇠락이 아니라 가을임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임을, 한 해를 완성하는 시간임을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봄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흙 한 줌이, 자라나는 잎사귀 하나가, 말없이 당신 곁에 있어주는 식물 하나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조용한 치유는 가장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업을 잃고, 체력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실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프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저는 그 느낌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8에 남편을 잃고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한동안 딸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딸 내외는 친절했습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받기만 하는 삶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 여사가 봄이 되자 딸의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니 낮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2달이 지나자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키운 채소를 다듬어서 딸 가족의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집에도 한 봉지, 아래층에도 한 봉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마토가 많이 익었어요. 가져가세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무게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신세지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그 변화는 어떤 심리치료도 어떤 좋은 말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길러내고 그것을 타인에게 건네는 경험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칭찬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생깁니다. 텃밭은 또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현대의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웃과는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키운 채소 한 봉지는 그 모든 벽을 가볍게 넘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선물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음날 또 텃밭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품위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품위는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상추 한 포기, 내 정성으로 익힌 방울토마토 한 줌, 그것을 건네는 손에서 품위가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서 진리를 이야기했고 삶의 의미를 탐구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학생들과 함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철학에서 배운 것보다 105년의 삶에서 직접 겪으며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움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건강,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고치지 못하던 병들을 지금은 간단한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의료기술은 매년 새로운 경지에 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병원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건강한 노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명은 연장되었는데 삶의 의미는 오히려 짧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건강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몸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면 건강하고, 혈당이 안정되면 건강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범위 안에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의 껍데기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저는 이 정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텃밭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돌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텃밭 하나가 그것을 해냅니다. 매일 아침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오늘날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쇠퇴의 시간으로 보고, 의료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로 보고, 사회가 부양해야 할 짐으로 보는 시각.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잃어본 사람이 가장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가장 많이 아파본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위로할 줄 압니다. 가장 오래 살아본 사람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삶의 본질을 압니다. 그 지혜가 꽃피우는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텃밭은 그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연의 시간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결과만이 삶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텃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물을 주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새싹을 발견하는 그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입니다. 약은 몸을 고칩니다. 하지만 텃밭은 사람을 고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마음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살아갈 이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로 흙 한 줌 안에, 씨앗 하나 안에, 그리고 내일 아침 텃밭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 작은 기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봄이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봄을 보았고, 충분히 많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삶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 때문에 눈을 뜨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건강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창밖의 햇살, 어젯밤 심어둔 씨앗이 혹시 싹을 틔웠을까 하는 궁금함. 그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런 작은 것들이 가장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텃밭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살아갈 목적을 만들어준다는 것,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품위와 관계를 되찾게 해준다는 것. 하지만 사실 이 4가지는 하나입니다. 텃밭은 당신을 다시 삶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 속으로, 존재의 본질 속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발견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텃밭을 가꿀 공간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분 하나면 됩니다. 창가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화분 하나, 거기에 씨앗 하나,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텃밭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씨앗은 언제 심어도 자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읽었고 칸트도 읽었고 노자도 읽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은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면서 가장 깊이 공감한 진리는 책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에서 왔습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시간에서 왔습니다. 싹이 트는 아침의 고요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 따뜻한 순간에서 왔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진리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부디 너무 멀리서 건강을 찾지 마십시오. 너무 비싼 곳에서 행복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것에서 의미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흙 한 줌 안에, 물 한 컵 안에,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자라날 작은 씨앗 하나 안에, 그 안에 건강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당신의 남은 삶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만지고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반복 속에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텃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자식이 많은 사람도 홀로 살아온 사람도 그 모든 임종의 순간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더 많이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쓰지 못했던 마음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끼고 참고 나중을 위해 미뤄왔을 것입니다. 좋은 옷은 특별한 날에 입으려 했고 가고 싶은 곳은 여유가 생기면 가려 했고 먹고 싶은 것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서 먹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중이라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약은 미덕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한 톨의 쌀도 아껴야 했던 시절을 살아온 제가 어찌 절약의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약과 인색함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약은 미래를 위한 지혜이지만 인색함은 현재를 스스로 박탈하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쌓이고 쌓여 결국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후회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을 함부로 쓰라고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년에 반드시 써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5가지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 5곳에 쓰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으로, 정칭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존엄으로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50이 넘으셨다면, 아니 40이 넘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늦을 수 있습니다. 돈은 방파제 방포디입니다. 파도를 막아주지만 방파제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다면 그것은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지켜질 때가 아니라 쓰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도 옳은 자리에 쓰일 때. 자, 그러면 그 5자리가 어디인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써야 할 곳은 건강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미루고 있을 그 무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딘가 불편한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그 마음, 병원비가 아까워서 한 번 더 참아보자 하는 그 마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100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라면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평생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70 중반에 이르렀을 때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오던 몸의 이상을 끝내 외면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가 치료에 쓴 돈은 진작 검진과 초기 치료에 썼더라면 들었을 비용의 수십 배였습니다. 더 비통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3년을 병상에서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좀 더 나를 아꼈을 텐데 자식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꼈는데 결국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어. 건강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분들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노년의 기초공사입니다.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절약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아픈 곳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걷는 것이 좋다면 걷기에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신발이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지탱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했던 질환에서 발생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했더라면 크지 않았을 문제들이 방치되어 걷잡을 수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끼려다가 더 쓰게 되는 것, 이것이 건강에 관한 한 가장 흔한 비극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50에 걷기 시작한 사람과 70에 걷기 시작한 사람의 80은 다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몇 살이든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무시당한 몸이 어느 날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밀 뿐입니다. 그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건강에 쓴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들에 드리는 가장 현명한 경의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써야 할 곳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손주의 손을 잡고 좋아하는 것을 사주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함께 차 한잔 나누는 것, 이런 곳에 쓰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칭이 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보았고 이웃을 보았고 친구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꽤 많은 재산을 일구었고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쓰는 방식이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밥을 살 때도 선물을 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늘 의무감과 체면으로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화환은 많았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돈은 많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제 오랜 벗이었던 최 선생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찾아오면 반드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형편이 되는 날은 고깃국을, 그렇지 않은 날은 된장찌개라도, 손주들이 오면 주머니를 털어 군것질거리를 사주었고 제자들이 오면 자기 책을 꺼내 손수 사인을 해서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그만 빈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이 멀리서 달려왔고 이웃 할머니들이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들이 그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오래 살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잘 압니다. 사람들은 감사함보다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진심 어린 따뜻함은 힘을 발휘합니다. 계산 없이 건네는 밥 한 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한마디의 위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혹은 왠지 쑥스러워서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밥 한번 먹자고 말씀하십시오. 그 한 번의 식사가 수십 년의 그리움을 녹입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오래된 벗에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물론 형편것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돈은 그 마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을 아끼다가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105년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베풀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일입니다. 정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정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써야 할 것은 배움과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아니면 70이 넘으셨습니까?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저는 4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배움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에나 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에 들어온 한 권의 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책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고 떠나고 그렇게 이어진 배움이 저를 오늘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배움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흡수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등에 진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것은 살아온 경험과 뒤섞여 전혀 다른 깊이로 자리를 잡습니다. 60에 읽은 책 한 권이 20에 읽은 책 10권보다 더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으십니까? 가십시오. 제주도든 교토든 아니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웃 도시든 낯선 곳에서 낯선 바람을 맞는 것,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말없이 서 있는 것,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어가는 마음의 창문을 다시 열어주는 일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경험이 뇌의 신경 연결을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여행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뇌를 유지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입니다. 읽고 싶었던 책이 있으십니까? 사십시오. 책 한 권의 값이 아까워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책을 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도 책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읽는 순간 그 값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 속에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몇천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경이로운 일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시작하십시오. 그림이든 악기든 외국어든 요리든 잘하려고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의 눈빛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빛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나이를 잊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72살에 수채화를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무슨 나이에 그림이냐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그림 한 점이 지역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그날 그분의 얼굴에 피어오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 감각이 사람을 젊게 합니다. 아니, 젊게 한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새로운 것이 낯설고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좁아짐에 저항하는 것이 품이 있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은 추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더 잘 살기 위함이지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가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써야 할 곳은 베풀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풀려면 먼저 넉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좀 더 모아두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겠다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며 제가 깨달은 것은 배철은 넉넉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틀은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손이 안을 향하느냐, 밖을 향하느냐, 그 방향 하나가 사람의 노년을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동안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극도의 가난을 알았던 세대였기에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본능이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 지혜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움켜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배추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예순이 넘어서였습니다.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찾아온 가난한 학생에게 책을 한 권 쥐어주는 것, 어려운 형편의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병든 친구를 문병하며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뱃새들이 쌓이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을,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다는 것을, 그것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감각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감각, 내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는 감각, 그 감각 없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이 공허해집니다. 배철은 그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통장 잔액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 내가 지어준 책 한 권, 내가 보낸 손편지 한 장입니다. 그것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평온하게 닫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싶습니다. 배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배체과 충만함에서 비롯된 배체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배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주는 것,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베푸는 것, 나중에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먼저 주는 것, 이런 배째는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충만함에서 비롯된 배출은 다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뜬, 그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충만함에서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베풀겠다는 생각은 영원히 베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 베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2평이면 족하다고 죽어서 묻힐 자리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나누어야 합니다. 움켜쥔 채로 떠난 사람의 손은 결국 빈손입니다. 그러나 나누며 살다 떠난 사람의 손은 보이지 않는 온기로 가득합니다. 배출은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니, 그게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저는 그 반응을 잘 압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온 세대일수록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미루어 오셨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아이들 먹이고 나면 남은 것이 없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가족 먼저 생각하다 보니 늘 내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었지만 어디다 입고 나가냐며 스스로를 말렸고, 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며 접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자신을 마지막 순서에 두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어도 됩니다. 아니,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랫동안 마시고 싶었던 커피를 좋은 원두로 천천히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안에 있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왜 이제야 허락했을까? 왜 이것이 사치라고 생각했을까? 사치란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신을 위해 쓴다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신어서 발이 아픈 신발 대신 발편한 신발 한 켤레를 사는 것, 항상 남이 먹고 싶다는 음식점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드디어 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하루가 모여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이나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꺼내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당당하게 만드십시오. 누군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고독을 불안으로 느끼지 말고 고독을 능력으로 키우십시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썼고 중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는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 씁니다. 오늘 아침 떠오른 생각, 창밖에 나무가 건네는 말, 문득 떠오른 오래된 기억, 그것들을 종이에 옮기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솔직한 자기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정원 가꾸기든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이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 자식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훗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반대로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그 희생의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자식들에게도 행복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그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기준 앞에 단 하나의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충분히 다정했는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수고해온 자신에게 드리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나니 무엇이 보이느냐고, 100년을 넘게 살면 삶의 비밀 같은 것이 보이느냐고. 저는 그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살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쓰십시오. 사람에게 쓰십시오. 배움과 경험에 쓰십시오. 배천에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쓰십시오. 이 5가지는 사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숨만 쉬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나누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느냐, 얼마나 자신에게 솔직했느냐, 그 밀도가 삶의 진짜 무게를 만듭니다. 100년을 살았어도 그 밀도가 없으면 빈 그릇입니다. 반면 짧게 살았어도 그 밀도로 가득 찬 삶은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났고, 존경했던 스승들이 눈을 감았고, 함께 웃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별들이 처음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별은 삶의 배신이 아닙니다. 이별은 삶의 일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이 아프고, 이별이 아프기 때문에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 안에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습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빗소리가 들어오고, 가을에는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좋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대단한 것이 없어도 그저 오늘 아침의 바람이 어제와 조금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도 하루는 살만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쓰지 못한 마음입니다. 가지 못한 길입니다. 하지 못한 말입니다. 건네지 못한 온기입니다. 그리고 끝내 허락하지 못한 자기 자신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쓰여야 비로소 완성되고, 마음은 전해져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한 번 더 깊이 느끼십시오.
미뤄두었던 그 한 가지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직 그 빛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두 눈 크게 뜨고 바라보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건지느냐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을 건지십시오. 사람을 건지십시오. 배움을 건지십시오. 나눔을 건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건지십시오. 오래 살고 보니 알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가진 것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쥔 손으로는 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여십시오. 그 열린 손 위에 삶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의 삶은 완성입니다.